우리는 흔히 천국을 이상적인 행복의 공간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단순한 행복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상대성, 기대와 만족, 소비와 삶의 질 같은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며 행복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며 자신 스스로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자가 말해주는 새로운 통찰은 혼란 속에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다. 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볼 이번 영상.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의 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작품들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질 따름이다. 그리고 작품 속 주인공 대부분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끝없는 도전과 역경 또는 실망과 절망감을 안고 삶을 끝맺는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행간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 대다수가 공통되게 인간 삶의 불행과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단순한 행복을 다룬 작품들은 변두리 가판대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또는 내면의 갈등과 그 어떤 것을 향한 동경이 문학의 진정한 주제라 할 수 있다면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 허무한 노력으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에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의미로서의 행복은 다채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고통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삶에서 불행과 서로 상충되지만 서로를 보충하는 역할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자는 행복한 삶이라는 일반적인 느낌에 대해 어쩌면 잘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밋밋하고 지루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어서 행복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의 생활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고 천국을 방불케 하는 사회를 건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부와 풍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절망하고 정신적인 고갈을 느끼며 목표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욕심 많고 배고픈 늑대는 평생 단 하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왔다. 그건 바로 같은 숲속에 살고 있는 분홍색의 살찐 아기 돼지 3마리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늑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값싼 아침 식사를 대충 한 후 아기 돼지를 사냥할 계획을 세웠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끝에 어느 날 드디어 늑대는 아기 돼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돼지들을 요리해 먹을 준비로 커다란 냄비 안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다 넣고 준비가 끝나자 아들 늑대가 다가와 아버지 늑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 내일은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늑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멍해졌다. 도대체 내일은 뭘 하면 좋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늑대는 결국 다시 돼지들을 풀어주고 말았다. 자신의 시야 내 또는 가능성의 지평선 내에 존재하던 돼지들이 사라진다면 그가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빅 배드 울프 패러독스라는 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늑대의 행동을 여기서 패러독스라고 말한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목표를 달성한 후 정작 그 이후의 삶은 왜 더 행복하지 못한 것이 될까요? 아등바등하던 목표를 달성한 후 오히려 만족 대신 공허감을 느끼는 현상.
그것은 목표 자체보다 그것을 이루려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와 행복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화에 갇혀 살고 있지만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금세 공허해지고 결국 다시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허둥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 빅 배드 울프 패러독스는 목표 달성에만 매몰되어 정작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고장난 행복에 대한 자기 반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쪼개가며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퇴지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베네딕트 안데르손은 자신의 저서 비교의 유령에서 가난한 식민지 사람들이 대도시의 생활을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식민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물질적으로 더 열악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비교의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이 비교적 열악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개발 연구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비교 상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외부와의 관계와 상황의 변함에 따라 내면적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속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웃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자신의 상황과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공산당 선언에서 어떤 이가 소유한 작은 집 한 채는 이웃 공터에 저택이 지어짐과 동시에 헛간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는 정보의 교류가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문화라는 배경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한계가 세계로 넓혀졌다는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부러워하는 가상의 이웃저택은 같은 국가 내의 소득 수준에 대한 비교로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부호들의 마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북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북아메리카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대해 비교 상실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비교 대상은 물질적으로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우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더 행복하다는 느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북유럽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날씨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따로 불평거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과의 물질적 차이를 느끼지 못한 이들이 무의식 중에 지중해의 여름 또는 태국의 겨울을 노르웨이의 여름과 비교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지적한 기대감의 국제화 현상으로부터 나타난 비교의 유령입니다. 1958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시기 일본인들의 평균 소득은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기에 이미 거의 모든 일본 가정에서 컬러 텔레비전, 전화, 자동차를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1950년대 말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비교 대상은 과거의 우리도 아니고 대표적인 그 어떤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포함된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점 찍은 대상과 견주어 자신이 얼마나 비교 우위를 가지느냐, 아니 적어도 비교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의 주요 포인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엘리트들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신들이 사용했던 사다리를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뒷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 쉽게 도달할 수 없도록 갭을 만들어 두는 것이지요. 고가의 가구를 소유하는 일부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고급스러운 이 격차를 위해 주저없이 거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가구 체인점인 이케아가 디자이너 가구들의 복제품을 값싸게 판매하기 시작하자 일반 대중도 문화계 엘리트들의 취향과 전혀 다르지 않게 자신의 집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놓고 본다면 이러한 물질적 균등화는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 대중에게 시장 경제가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높은 비용 없이도 비교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선택의 풍요로움은 의외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자유 대신에 선택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조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역사상 현대사회만큼 선택의 자유가 컸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국민은 1950년대, 60년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작고 무의미한 선택을 쉴 새 없이 해나가는 동안 혼돈과 우유부단함, 무정체성과 좌절감 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점점 커지고 결국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도 침투를 해서 혼란을 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접할수록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선택의 자유가 크면 클수록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의 양과 범위도 커지기 때문이니까요. 이렇게 강요된 선택은 결국 행위의 마비를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퇴근 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 편 보는 시간보다 넷플릭스의 목록을 뒤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다음 정작 피로감에 리모컨을 던져버린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저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나 저자는 삶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금원의 저변에는 가난한 자들의 불평을 미리 입막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격차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리처드 월킨슨에 의하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격차가 삶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 격차가 극도로 큰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극도로 동등한 사회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자가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간 평균 소득이 12,000달러 선을 넘어서면 개인 소득의 증가와 삶의 만족도는 더 이상 비례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의 비교 후에 기뻐하다가도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천천히 적응해가며 살고 있으며 한계 효용은 결국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에 모두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가도 정작 그 원한 것을 차지하고 나면 급속도로 만족감은 하락합니다. 그것은 기대의 힘이 경험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흡사 전 세계의 관광지가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런 관광지의 매력은 실제 경험이 10%이고 우리의 기대감에 나머지 90%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지루함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저자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삶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의미한 것이라면 사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자체 또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고 사소한 개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흡사 앞에서 보았던 빅 배드 울프 패러독스처럼 말이지요. 삶의 의미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은 그 과정에서 획득 가능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청년기에 벤담이 제안했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불행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젊은 밀은 내면의 공허감을 이기지 못했고 무기력함을 떨쳐내려 낭만주의 시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행복이 이와는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우연히 맛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얻을 수 있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긍정적 부작용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책 전반에 등장하는 천국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와는 다른 사회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놀라운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던지는 질문인 우리는 정말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책장을 덮은 후에도 오래 머릿속에 남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